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또 본격 뭔가니 까르마 법칙의 그 몇 가지 적용의 예를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차례가 뭔가니 까르마 법칙의 그 간접적인 적용 혹은 상징적인 적용.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면 전생에 사람 죽이면 이번 생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런 식의 그 직접적인 과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똑같은 걸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예를 많이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도 들었던 예입니다. 에드가 케이스 이 책에 나오는 예인데 근데 제가 자꾸 이 예를 좋아하는 게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더 좋은 예를 참 찾기 힘들어서 제가 다시 이 예를 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국 여성이었는데 30대 여성. 이 사람은 태어나서 곧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또 척추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시체말로 하면 꼽추라고 꼽사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 부모들도 굉장히 나쁘게 대해가지고 이 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구타도 하고 딸이 조금 닭 같은 거 길러가서 돈을 만들어 오면 아버지가 또 갖다 막 쓰고 말이죠.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 첫째 애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다고 그러고 다른 남자하고 약혼했더니 또 그 남자는 간호사 누이 맞아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다가 본인은 또 돌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분 등뼈가 또 다치게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겠죠. 하도 이제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이 여성의 인생에는. 나빠도 더 나쁠 수 없는 장애인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박한 게 있어야 저런 분들 찾아가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나 이 만신들 찾아갈 때 별일 없으면 안 찾아가잖아요. 꼭 큰일 있을 때 찾아갔잖아요. 어쨌든 케이시한테 찾아가서 리딩을 해봤더니 제가 참 최근에 다시 책을 보다가 케이시가 이 라이프 리딩하는 거를 적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아케이크 레코드, 아카시아의 기록을 빼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빼오나 이제 궁금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자가 최면에 들어가서 최면 상태 들어가면 이제 이 탈원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영혼들의 세계에 가면 거기 그냥 큰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의 기록들이 다 있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케이스가 자기가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환자의 이름을 대면은 그 앞에 쓰게 된답니다. 그럼 거기 그 사람 기록이 다 있대요. 그 기록 빼서 보면은 거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케이스는 그걸 보고 읽는 거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초능력이죠, 사실은. 저렇게 아카시 레코드를 잘 읽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30대 중반의 영국 여성의 전생 기록을 봤더니 로마 귀족이었다.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던 거예요. 특등석에서 콜로세움 같은데 이제 특등석에서 사람과 동물 싸우는 것들 보면서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검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죄수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만시창이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거 보고 깔깔대고 웃고 막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봤겠죠, 계속. 거기에 대한 과거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지금 이 여성이 몸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이 동물들과 또 서로 싸우다가 만시창이게 된 이 죄수나 검투사들 그 몸이 아닐까. 그 몸이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여자한테. 네가 그렇게 비웃는 사람의 몸, 이 아픔을 네가 겪어봐라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고
사람을 이렇게 낮춰보니 얼마나 나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그 여성에게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는 제가 보기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여성은 그 생에 평생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카르마를 소멸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걸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로마 귀족 때 그게 죄가 막중하면은 이번 한 생 갖고도 안 된다. 다음 또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에도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사후세계 가서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또 어떤 다른 30대 중반의 여성은 소아마비로 이제 휠체어 타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봤더니 이 사람도 로마 때 이제 그게 나왔는데, 전생이. 지금 생에 가장 영향을 준 전생이 로마 때 전생인데, 네로 황제하고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죠. 황제하고 가까웠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그냥 막 찢겨 나가고 말이죠. 막 이런 거를 보고 또 아주 힘껏 비웃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육체적 결함이나 고통을 비운 것은 그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 추가 너무 가버린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한 과보가 필요한데 까르마가 이걸 다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굉장히 센 벌을 내려야겠죠. 그런 아주 센 징벌적인 과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아까 이제 그 여성, 네로 황제하고 친했던 이런 사람들은 한 생에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에 죽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과보가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육체적 결함에 시달리게 해서 자신 했던 일이 얼마나 나쁜 거를 깨닫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까르마 법칙이라는 거죠. 예. 참, 저도 이 말에 동의는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장애가 아픈데 이게 전생에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보통은 그냥 자기 그 기원생을 막 저주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까르마 그 법칙을 알고 이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뭐 때렸거나 뭐 죽였거나 뭐 이런 거 욕을 했거나 이런 거 이렇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죠. 그냥 그저 비웃고 경멸을 했는데도 이런 심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까르마 법칙은 그 내적인 의도나 동기가 중요하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두 여성 아주 높은 귀족이기 때문에 보통 때도 얼마나 오만하고 잘난 체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거는. 네. 또 아까 얘기대로 검투사들이 인간으로 보였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런 짓을 수없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이나 그 죄수들은 평범한 상태가 아니고 피 흘리고 죽고 죽이는 그건 아주 처절한 상태인데, 그때는 동정을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걸 경멸하고 저주했으니까 이제 죄가 도를 넘은 거라 이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는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살 수 없이 가게 됐다. 적어도 그럴 경우는 적어도 동정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러나 그걸 보고도 아무 이제 자기 신경을 끊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럴 때 이제 까르마 같은 건 짓는 게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예. 그 다음에 또 이 케이스, 제가 이 동물 얘기인데, 동물 학대하거나 막대하는 거. 동물은 뭐 인간이 아니니까 막 막대할 수도 있고, 막 기르던 개도 갖다 버리고 고양이도 갖다 버리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과보를 받는다. 케이스 말이에요. 저는 뭐 그 동의합니다. 그 케이스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도살업자가 소를 고통 없이 기절시킨 것을 알면서 이제 소를 잡을 때 뭐 망치로 뭐 이렇게 뭐 여길 치든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 소가 안 아프게 말이에요. 고통을 안 겪게. 그런 방법이 다 있는데 소의 뒷다리를 매달아 가지고 뭐 망치로 머리를 난타해 막 뭐 그런 도살업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했겠죠. 그 직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똑같이 당한다. 어떻게 당한다? 망치로 막 머리를 맞고 죽나요? 똑같이 당하니까. 이게 케이스 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가 그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태산 선생이 이제 복내 정사라는 데 있을 때 이제 산 속에 있는 조그만 절이니까 뭐 이제 산돼지가 많이 있었겠죠. 산돼지가 사냥꾼한테 잡혀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던 모양, 꽉 이러면 죽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들은 소태산이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가히 알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죠. 아까 케이스 말하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의구심 드는 건 있어요. 산돼지는 동물 아닙니까? 근데 동물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까르마 법칙의 영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산돼지가 그 까르마 법칙에서 말하는 과보를 받는 것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 산돼지가 뭐 글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억측을 해보면 산돼지가 인간들 사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뭐 좀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과보를 받는 거지.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포수가 산돼지를 죽였잖아요. 근데 소태산의 말에 의하면 이제 포수도 그와 비슷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과보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제가 보기에 사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 자기의 놀이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그죠? 할 수 없이 이제 뭐 어부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할 수 없이 이 살생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려고 다른 생명, 그 뭐 산돼지라든가 노루 뭐 사슴 이러면은 상당히 그 고등생물이에요. 이 전체 그 생명 체계에서 볼 때 그걸 죽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아행사 이 계율은 아마 종국적으로 따라야 되는 윤리 법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어기면 불상생을 어기면 반드시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금방 그래요 또. 여름에 그 모기 새끼 날려오면 그것도 안 죽이고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저는 잡습니다 그냥. 왜?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잡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잡고 후에 미안하다고 그러죠 모기한테. 예. 뭐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잠 못 자는데 어떡하니? 좀 받아오 이러고서 이제 조금 이제 빌긴 합니다. 어쨌든 이 동물과 인간, 에드가 케이스가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랬죠. 이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과 함께 멀고 험한 순례 여행을 하는 그런 우리의 반려자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유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물에게 한 짓은 그 대가를 치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는 많이 동물하고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많이 있었겠다. 따라서 동물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과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뭐 동물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옛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치악산의 사원사 이야기. 거기 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 저기 이거 준비하다가 아니, 상원사는 저기 월정사 뒤에 있는 절인데 치악산에 있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치악산에 있더라고요. 상원사 이쪽이면 저 이제 산 건너편에 그 구룡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상원사는 절이 꽤 많을 겁니다. 그게 흔한 이름이라서 어떻든 이 얘기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선비가 가다가 꿩을 발견했는데 꿩 이제 그 뱀이 또아를 들고 이제 꿩을 잡아먹고 그랬던 거. 그래서 뱀을 죽였는지 어떻든 해서 꿩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또 거기서 보면요, 뱀은 죽잖아요. 그 어쨌든 또 살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판단 중지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꿩을 살려줬다. 그랬는데 이제 그 상원사 절에서 자는데 밤에 뱀이 와서 칭칭 감았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서 선비 보고 만일 저 상원사가 거기에 종소리가 나면 널 살려주겠다 했더니 정말 종소리가 났다. 왜 그런 거니? 그 꿩이 머리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종소리를 내게 돼 있었다. 예. 근데 그거 보면은 꿩은 어차피 죽을 운이었던 거 아니에요? 뱀한테 죽거나 아니면 이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죽거나 어차피 죽는 이 운명이었던 모양인데, 그러나 뱀에 잡혀서 죽었다면 아무 선업이 없지만은 이번에는 선비를 구하고 죽었으니까 아마 선업을 쌓고 죽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자, 어떻든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곤충 그리고 나무, 식물들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꿀벌들, 벌들이 없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면은 뭐라죠? 그 인간도 수년 내로 죽는다나 뭐 멸종된다나, 그렇게 벌이 중요한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 양농업자나 또 혹은 이 과수 이런데 하는 사람들이 벌을 사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그래야지 저게 되니까 이게 식물도 이게 되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동물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뭐 계속 제가 얘기 많이 했던 거죠. 이 까르마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남한테 어떠한 상해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는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해한다 혹은 비웃는다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나쁘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돌아보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또 남의 험담하면 안 되겠다. 뭐 저도 너사 하는 게 험담입니다만은, 근데 왜 험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자꾸 험담하면 모든 게 상대방한테 잘못된 게 가잖아요. 그럼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겠다. 어떤 도인은 밖으로 향하는, 우리가 맨날 밖으로 그 마음이 향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향하는 그 마음의 빛을 안으로 비추어가지고 내 마음을 좀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멋있어요.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또 어떤 불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공부하자는 게 바로 그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자동차 범퍼라든가 뭐 문짝에 자그마한 기스, 이게 기스 일본 말이죠. 흠이 나면 그냥 그거 뭐 잠깐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 범퍼끼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가면 되지. 그걸 말이야. 상처도 없어요. 있어도 뭐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이 범퍼 다 가겠다고 그거 다 받아내잖아요. 근데 원래 범퍼라는 거는 반바죠. 일본 말로 반바. 반바라는 건 어차피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그러면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 사고 조금 났다고 돈 다 받아내고 말이죠. 기껏 그래봐야 삼겹살에 소주밖에 안 먹을 걸 그렇게 받아내면 말이죠. 예? 불로소득이니까. 어쨌든 자동차에 흠이 나면은 큰일 났다 그래 호들갑 떠는데 내 마음이나
남의 마음의 기스, 이 흠내는 것은 관심이 없다.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노상 힐링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뭐 힐링 로드, 힐링 뭐 음악, 뭐 힐링 영상, 뭐 전부 힐링이야, 힐링. 서로 안 그러면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그 혼자 그냥 그 푸념처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저명한 명상가인 마이클 싱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플로리다인가 뭐 거기 이제 아주 은거해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영화에서 안 나온대요. 근데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서 중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 말하기를 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영혼만은 방치하는가? 멋있죠? 왜 모든 것은 관리하면서 당신의 영혼만을 방치하는가? 네? 집도 가꾸고 뭐 차도 가꾸고 뭐 사무실도 가꾸고 그렇게 다 관리 잘하면서 왜 자기 영혼, 자기 의식, 자기 마음은 이거는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 전 이거 보면서 이쪽 때 봤습니다만 무릎 치면서 말이죠. 야,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나 같은 사람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 높은 퀄리티 사람이단 말이죠.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한 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지고 그 오프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행 다닐 때 바로 이 책을 가져 다닌다고 그래요. 예? 특히 마음속에 있는 가시 빼기 그런 이 사람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시 빼는 거. 그 부분이 오프라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매일 여행 갈 때 저 책을 갖고 다닌다는데 뭐 저는 아무리 좋은 책도 웬만해서 2번 본 책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갖고 다닐 만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책들이 전 요새 이제 책을 거의 안 사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에 봤던 책,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책 보면 완전히 새로운 책이에요, 이거. 재밌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거 보기 바빠가지고, 새로 책을 뭐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 책을 읽고선 새로운 정보를 섭취를 못해요. 이게 이 머리에 쓸데없는 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딜리트 좀 하고 싶은데, 예? 컴퓨터처럼 휴지통에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웬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게 좋은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늙은 게 이게 좋지.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책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들이 좀 시시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소설이든 뭐든 자건 그 책이 나를 압도해야 되거든요. 와 이러면서 감동해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책 뒤에 그 읽을 페이지가 줄어드는 거니 이게 아까워하면서 읽게. 제가 대학 때는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너무 좋은 책은 뒤에 갈수록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책이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정도 돼야 이제 책을 보죠. 그런 거 아니면 뭐 저는 거의 소설책을 거의 안 봐요. 뭐 그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소설책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설을 이해하려면 그 작가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과 주파수를 맞춰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은 거예요. 나이 드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착착이 맞았는데 이게 늙으면 뭡니까? 고집만 세지고 이 선입견 많아지고 아주 안 좋아요. 이거 저는 안 해보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저 주위에도 봐도 참 멋있게 늙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고집만 세지고 화만 내고 말이죠. 조금 이상하면 말이죠. 자, 그만하겠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라는 의식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바깥의 일,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제일 큰 거죠 우리한테는. 정치인에 대한 이 가십도, 정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선진국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아직 한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 안 됐나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라든가 또 여러 이 연예인들에 대한 또 이 체육인들에 대한 가십 캐는 거. 예? 특히 무슨 TV에 보면은 그런 프로가 좀 많습니까? 예?
그 톡쇼 하는데 예능 프로에서. 예. 근데 그런데도 관심 뭐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또 여성들, 제가 2대 여자대학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은 참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만나면 애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예? 그 얘기를 안 해요. 안타깝죠. 예. 우리 그 인격의 그 함양이라든가 인격을 높인다든가 영성을 개발하는 건 평생을 가야 되는 건데, 애만 나면은 그냥. 예? 근데 제가 또 옆길을 세면은 제 제자 하나가 호주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호주 그 엄마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고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대요. 그럼 한국 같으면 또 뻔하죠. 자기 새끼들 얘기, 그다음에 뭐 애들 뭐 과외 얘기, 뭐 학원 얘기, 그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호주 그 아줌마들은, 이 애어머니들은, 지금 이 시리아의 난미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갖고 토론하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리아에 무슨 난민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야, 선진국 우리 호주하고 이게 경제력은 우리가 또 더 위인데 이 달라요, 이런 게 관심 갖는 게.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나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 사건, 시리아 난민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대통령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쿠르드 난민을 향해서 막 이 화학전, 병균 있잖아요. 세균전 이렇게 하는 등 막 아주 악질적인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 다 비춰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아랍 세계에서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류의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이건 악입니다, 이거는. 응? 지금 푸틴처럼. 근데 이 호주의 이 엄마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역시 이게 교양이다, 이게. 예? 근데 한국은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시리아 난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전공한 사람들이나 좀 관심이 있겠죠. 어쨌든, 자, 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이웃, 더 나가서 한국, 더 나가서 세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까르마 법칙을 보면은 우리가 지구에 거듭 계속 환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별을 바꾸어 태어날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별은 분명히 바꾸어 태어나긴 해요.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한 50%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그다음엔 여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바꿔서 태어나지 알았는데, 에드가 케이시도 그렇지만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를 봤더니 성별을 바꾸는 건 10% 내지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요번 생 남자면 다음 생도 남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 85% 내지 90%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 생에도 그냥. 저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게 계속되는 건 모양이죠. 또 우리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한번 착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생각이 나는데, 부처님 500여 전생을 적은 자타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본생담이라는 책. 거기도 보면 부처님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도 저거 해보는 거예요. 학습해보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뭔가 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인간관계인 부모, 배우자, 자식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번 생에는 이 사람과 내가 부모 자식 간에, 이 관계는 다음 생에는 뭐 형제 자매 관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자신의 몸의 상태도 결정한다. 난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생에 아주 미려한 몸매, 얼굴과 미려한 몸을 갖고 태어나겠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돼서 한번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한번 단기간에 빨리 해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 우리가 여기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여기 사바 세계는 여러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의 진도가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육신이 아니고 에너지체로 사는 그 영혼들의 세계, 사후 세계는 굉장히 좋은 세계죠. 이제 그 마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세계죠. 그렇지만 변화가 별로 없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후 세계에는 같은 등급, 이 같은 동아리, 같은 등급의 영혼들끼리 같은 세계를 공유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날이 아마 비슷비슷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추정이지만 작은 그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좋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르마를 소진하는 것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그쪽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지상처럼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는 그런 일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들과 같이 함께 안주하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인격적인 영혼의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있게 되면 영혼의 성장이 좀 더딜 수 있겠다.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니 까르마의 소멸 기회가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난 좀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빠른 발전을 원하는 영혼들은 이 지상에 태어난 그런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거예요. 선택하는 것보다 까르마에 의해서 그냥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구학교, 여기는 고되긴 하지만 영혼의 세계와는 다르게 화끈하게 큰일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여기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불교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세 가지 공덕이 있겠다. 세 가지 공덕. 보시, 지계, 명상. 이걸 가지고 세 가지 공덕으로 삼독을 잡자. 이거야. 탐진치를 잡자. 말은 좋죠. 다 이게 잘 됩니까? 근데. 보시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 주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마음을 수용하는 거죠. 지계. 이게 윤리적인 생활. 까르마 법칙을 잘 따라서 윤리적인 생활하는 거. 명상. 지혜 수련. 명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 네. 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이 보시도 좋고 지계도 좋은데 마지막에는 공부를 해서 그 궁극적인 진리를 깨쳐야 이 불교도들이 말하는 또 혹은 우리 인간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미국의 그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 제가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옆길을 많이 세가지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근사 체험 했던 사람 중에 톰 소이어, 하클베리 핀의 무슨 똑같아요.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 그 수리공유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근사 체험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는 어떤 이렇게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퀀텀 메카닉스, 이런 이해가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는 처음 듣는 단어예요. 이게 양자역학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그냥 도서관에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서 보고 자꾸 근데 퀀텀 메카닉스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서가 가르치면서 저기 노신사가 계시죠?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좋은 책을 소개해 줄 거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기초 코스부터 책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읽어봤더니 다 이해가 되더래, 이게. 이 양자역학은요, 뉴턴의 뉴턴 물리학 있잖아요. 그거를 보완하는 혹은 뛰어넘는 절대 진리에 가까운 그런 물리적인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선대 물리학의 이 성과랑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물리학이 끝까지 오니까 불교하고 만나잖아요. 불교는 이미 명상수련터에서 거기까지 갔었고. 그래서 이 사람, 톰 소이어는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학 공부도 하고 석사 박사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PhD가 되고 지역에서 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자동차 수리 교육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공부를 해가지고 자연과 우주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거. 근데 이 비슷한 얘기가 케이스도 또 에드가 케이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거니? 인격의 완성을 이루려면 높은 의식에 이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높은 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오메가 포인트.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라고 얘기하면 뭐 진여, 자성, 뭐 불성, 뭐 열애장 뭐 다 좋아요. 타타가타 가르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천 방법이 긍정적 사고, 명상, 기도, 경전 연구, 도덕의 실천, 뭐 이웃봉사. 지금 불교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하죠. 뭐 여기서 경전 연구는 물론 그들의 책인 뭐 기독교이겠지만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가르친 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종교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까르마 법칙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까르마 법칙이 굳이 개입을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살면 고통도 줄이고 또 이 지구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도 줄여서 빨리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 오게 되면 더 좀 진보된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이 환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참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참 누가 들으면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라고 그러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환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생 사는 것도 바닥바닥 아둥바둥 사는데 환생 횟수를 줄이자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요 생만 보면 안 되고 저 위에 있는 새처럼 생을 여러 개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이 윤회 환생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르는 거. 이게 문제야. 한번 형성된 까르마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해놓고 자살하죠. 해봐야 안 된다. 까르마는 까르마대로 남고 자살해서 지은 큰 까르마 또 생기고. 우리는 이 지교학교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 뭐 봉사도 있겠고 공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참여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게 해 까르마를 없앨 수가 있다. 가능한 대로 우리 좀 쓸데없는 까르마를 짓지 말고 살자.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 설명이면 까르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다 끝냈는데 사실은 제가 에필로그 이제 쓴 게 있어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 근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다음에 설명은 뭔가니 제가 이제 질문만 던지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의 인간이 가진 자질의 시작, 성향의 시작. 어쨌든 우리는 일정한 자질이 있고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지금 음악적인 천재로 태어났잖아요. 이 음악적인 자질은 다생에 거쳐서 쌓아온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까르마 시작할 때 어떻게 이게 모차르트한테 음악을 하게끔 그런 동인을 부여했을까? 이 까르마 시작 모릅니다. 잘 몰라요. 두 번째 공업 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겪는 거. 제일 저게 대표적인 게 저거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추락해 다 죽는 거. 그러니까 까르마적으로 법칙을 보면 비행기 탔던 사람들은 다 그 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까르마 법칙 정교해도 그 같은 시간에 죽게끔 다 모아서 그 비행기 다 어떻게 몰아세우냐 이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정교하게 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까르마 법칙은 인류를 성장시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세요. 250만 년 전부터 해가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가 99.9% 이상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인류는 아무 성장 못한 거예요. 인류가 성장한 건 이제 초기
부족적이 국가 시대부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왜 그때까지 왜 이 까르마 법칙은 이 거의 99.9%의 그 세월을 허송세월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인구 문제. 그래서 우리가 환생한다는데 왜 인구는 계속 늘까? 그렇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늘었잖아요. 몇십억이 늘었으니까. 예? 근데 인구가 똑같아야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혼들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 예.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그냥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가볍게 빨리 지나가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르는 얘기가. 자, 여기까지 제가 그 까르마 법칙에 대한 강의를 끝을 내기로 하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